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첫 번째 자연적 요인과 두 번째 인위적 요인. 자연적 요인은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학교에 와서 지구 외적 요인 네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가 태양 흑점수 변화, 두 번째가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 세 번째가 세차 운동, 네 번째가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이 네 가지는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서 지구 내적 요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교과서는 127페이지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 다 폈나요? 자, 체크를 하면서 갈게요. 지구 내적 요인. 빙하는 주로 극지역의 대륙 위에서 만들어지므로 남극 대륙의 위치가 빙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극은 여러분들이 뭔가 얼음이 둥둥 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남극은 사실 엄청난 큰 대륙이에요. 땅이에요, 땅. 근데 그 땅 위에 그 남극 지역의 기후가 너무 춥기 때문에 땅 위에 엄청난 그 두께의 빙하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수킬로미터의 빙하가 그 깊이로 두께로 수킬로미터의 빙하가 남극 대륙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극은 우리 지구상에서 해수면 기준으로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륙 위에 몇 킬로미터짜리의 빙하가 얹혀 있으니까 당연히 해발 고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극은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땅이라는 거. 그 땅 위에 빙하가 매우 두꺼운 두께로 위치해 있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빙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땅이 있으면 그 위에 상대적으로 땅 위에 빙하가 형성되기가 쉽겠죠. 바다 위보다. 자, 빙하가 형성되면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하므로 지표의 반사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알베도라고 그럽니다. 알베도. 자, 지표의 반사율이 증가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반사시킵니다. 반사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흡수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튕겨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감소하게 된다. 반사율이 증가하면 지구의 기온은 평균 기온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내적 요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읽어볼게요. 지구는 지질시대 동안 육지와 바다의 분포가 변해왔는데 육지와 바다는 열용량은 비열을 말합니다. 비열입니다. 태양빛에 대한 반사율이 다르므로 수력 분포가 달라지면 기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생대 말에 형성됐던 초대륙 판게아 우리 배웠습니다. 대륙 내에 건조한 대륙성 기후.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뭐 이렇게 있는데 초대륙이 만들어지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주변은 이제 다 바다예요. 그러면 이 대륙 하나가 수천 킬로미터가 될 텐데 이 가운데 지역은 완전히 엄청난 대륙성 기후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있었던 동물들은 평생 바다를 못 보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성 기후가 만들어지기 쉽다 이거죠.
건조한 대륙성 기후, 초대륙 판게아, 지역을 발달시켰다. 이 자체로서 지구의 내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반대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해양성 기후 지역이 늘어났다. 이 해양성 기후 지역이 어떠한 기후 지역이냐면 일교차와 연교차가 작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왜? 해양성 기후 지역에는 수증기가 많거든. 수증기는 비열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양성 기후 지역은 일교차와 연교차가 작다. 그러니까 온도, 기온 변화가 적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대륙성 기후 지역은 기온 변화가 크다. 왜냐하면 비열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왜? 여름에는 온도가 덜 올라가고 겨울에는 온도가 덜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초대륙의 분리로 해류의 방향이 다양해지면서 전 지구적으로 고른 에너지 분배.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해류 배울 때 해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에너지 수송을 한다 그랬어요. 난류와 한류. 질 수 있었다. 판의 이동으로 형성된 거대한 산맥 또한 기후에 중요하게 적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산맥을 따라 부는 바람은 이렇게 바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이 올라갈 때 구름을 만들고 내려옵니다. 왜 구름을 만들겠어요? 우리 대기를 한창 배울 때 앞에서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거 배웠죠? 저기압에서. 그래서 이 강제적으로 상승을 해도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수증기를 다 이탈시키고 떨구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따뜻해진 공기가 왜 따뜻해진지는 여러분들 지구학 2에서 배웁니다. 아무튼 건조하고 따뜻해진 공기가 이 산사면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없고가 이 산을 넘어선 지역에 대해서 기후에 중요하게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산을 타고 넘어온 공기를 뭐라 그러냐면 높새바람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봤죠? 높새바람.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독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펜 현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지구과학원에서 배웠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지구과학 2로 이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산맥은 지역 기후에 중요하게 적용한다는 것, 그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또 갑시다. 그림 4-16과 같이 4-16 여기 있네요. 화산활동은 대기로의 많은 양의 기체와 먼지를 방출하여 대기의 투명도를 감소시킨다. 대기의 투명도가 감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반사율이 증가한다. 그러한 투명도가 감소된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받는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지구의 기온은 낮아지게 된다. 조금 낮아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왕성한 화산활동일수록 그러한 기온 변화의 폭이 커지겠죠. 대기 투과율이 감소한다는 말과 태양 복사의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방금까지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중에서 자연적 요인을 살펴봤고, 자연적 요인의 지구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중에서 지구 내적 요인의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를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지구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인위적 요인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지구온난화를 뜻합니다. 사실은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알기 전에 온실 효과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 온실 효과가 뭔지 기본부터 다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인간 활동의 결과로 기후가 변화될 때 그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인적 요인이라고 한다. 특히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대기 중 온실기체, 이 온실기체의 농도 증가는 최근에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온실기체에 의해서 우리 지구는 온실 효과를 온실 효과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혜택이라 했는데,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의 기온은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8도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과학적으로 원리를 알아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8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다 죽어요. 얼음 행성이 되겠죠, 우리 지구는. 그러니까 온실 기체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온실 기체가 최근에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온실 기체가 증가한다. 온실 기체가 증가해서 온실 효과가 과하게 일어난다. 과하게 일어나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구 온난화라 그런다. 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온실 기체가 종류가 많을 텐데, 인간과 아주 관련이 깊은 온실 기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기체에는 수증기, 알죠?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이 네 가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 수증기는 H2O, 이산화탄소는 CO2, 메테인은 CH4, 오존은 O3. 화학식까지. 이들은 파장이 짧은 과시광선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투과시키고, 파장이 긴 적외선의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여 지표로 재복사함으로써 지표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 전자기파는 파장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전자기파는 빛이에요, 빛. 빛의 다른 말을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파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을 제외한 전자기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럼 전자기파의 종류는 어떻게 구별하냐? 파장으로 구별을 하는데, 여기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가장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는 뭐냐면 감마선입니다. 감마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감마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블 영화에서 헐크가, 그러니까 배너 박사가 어떤 실험을 하던 도중에 감마선에 엄청난 많은 양의 감마선을 맞고 헐크로 변신을 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감마선 다음에 파장이 긴 것은, 여러분 뼈 사진을 찍을 때, 뼈의 그 사진을 찍을 때 엑스레이, X선, 그 다음에 X선 다음에는 여러분들 살을 타게 하는 뭐죠? 자외선, 선크림을 발라야겠죠? 자꾸 이게 움직이네요. 자외선, 그 다음에 선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열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나오는 빛,
그걸 뭐라면 적외선. 사실은 다 열을 가지고 있으면 다 나오는데 온도가 낮은 애들이 주로 방출하는 이 전자기파가 바로 적외선입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다음에는 우리가 휴대폰 등등에서 전파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든 이 전파. 네,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까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감마선이 가장 높고 X선, 자외선. 파장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뭐 그거는 물리 시간에 배웠겠죠? 안 배웠어도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있죠? 이들은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의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이 태양은 모든 영역에 그 파장 영역에서 빛을 다 주는데 유일하게 지구에 투과되는 빛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을 제외하고는 이 빛들은 다 대기에서 산란돼서 사라지고, 그다음에 적외선과 전파는 대기가 흡수해버려요. 아예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을 합니다. 그럼 가시광선은 어떻게 되냐? 가시광선은 흡수도 안 하고 산란도 안 시켜. 한마디로 그냥 가시광선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그러니까 이 가시광선을 볼 수 있게 눈이라는 이런 생물 기관이 진화를 한 겁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은 다 가시광선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시광선이 많이 도달하니까 지구에. 그런 원리입니다. 계속 뭘 하려는지 까먹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적외선과 전파를 대기가 흡수한다. 그리고 다시 재방출한다. 그 중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적외선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적외선을 대기가 흡수를 하고 재방출을 한다. 그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들은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투과시키고, 아까 말했죠? 가시광선은 투과한다. 그냥 프리패스다. 파장이 긴 적외선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여. 그러니까 지구에서 주는 에너지가, 왜 지구는 온도가 낮으니까, 태양에 비해서 온도가 낮으니까 적외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흡수한다 했죠? 적외선은 흡수한다. 그리고 다시 재복사한다. 그래서 지표 온도를 높이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자, 이걸 이제 말로 하면 이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있는 그림을 보고 하도록 합시다. 이걸로, 이 그림으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가시광선은 투과시키고 적외선은 대기가 흡수한다. 근데 그 적외선을 누가 많이 내냐? 지구가 많이 낸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받았지만 그걸 지구가 그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저에너지, 그러니까 적외선의 영역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근데 그러한 적외선의 영역으로 방출한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흡수하는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다 될 겁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태양이 100의 에너지를 줬다고 칩시다. 100의 에너지를 줬어요. 근데 반사가 돼. 지구에서 반사를 시켜. 누가 반사를 시키냐?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되죠? 이건 대기가 반사를 시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되죠? 이건 땅이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쳤더니 몇이냐? 합쳤더니 30이다. 그럼 지구는 100을 받았는데 반사를 30을 시켜. 그러면은 지구가 갖는 에너지 몇인가요? 70이죠. 70. 그 중에서 대기가 갖는 게 25야. 그럼 나머지 몇일까요?
45겠죠? 그 45를 땅이 갖는다 그 말이에요. 땅이.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흡수를 했으니까 흡수를 하고 다시 방출을 안 하면 지구 온도가 계속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방출을 합니다. 자, 방출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방출을 그러면은 몇을 해야 될까요? 땅은 45를 흡수했으니까 45를 다시 방출하면 되겠고, 대기는 25를 흡수했으니까 다시 25를 방출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어쩌죠? 방출을 133을 하네요. 그죠? 뭐가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대기가 방출을 하는데 이 방출하는 양이 몇인가요? 66은 지구 바깥으로 방출해버리고 88을 다시 땅으로 방출을 시키죠. 그럼 더하면 몇일까요? 얘를 더하면 계산해볼까요? 154가 됩니다. 154. 이런 숫자들이 되게 어려워요. 갑자기 막 100이 넘어요. 우리는 45만 받고 25만 받았는데 갑자기 방출을 133 해버리고 여기에 대기에서는 154를 방출을 해버리네요. 그죠? 뭐가 이상하네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흡수한 만큼만 방출을 했을 거예요. 흡수한 만큼만 방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구는 지금 처음엔 그러겠지만 지금은 계속 누적된 걸 방출시키고 누적된 걸 방출시키고 누적된 걸 방출시키고 흡수한 걸 뒤늦게 방출시키고 그러니까 흡수한 양과 방출되는 양이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흡수한 게 바로바로 방출되는 게 아니라 머금었다가 방출하고 지구가 머금었다가 방출하고 머금었다가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흡수하는 시간과 방출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했다가 머금었다가 방출을 하니까 이 방출하는 양이 45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받아들이고 133을 방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까 뭐라 했죠? 적외선으로 방출한다 했죠? 적외선 누가 흡수한댔어요? 대기가 흡수한댔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양인 129라는 양을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기가. 그리고 나머지 4는 지구 바깥으로 내보내버린다. 자, 그러면 이 129를 누가 흡수했어요? 대기가 흡수를 했죠. 대기. 그죠? 그럼 129를 대기가 흡수를 했는데 이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또 방출합니다. 근데 방출한 양이 몇이었어요? 154였죠. 그 중에서 154에서 66은 우주로 나갔죠. 그리고 88은 어디로 나갔어요? 다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흡수는 129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흡수는 129만 했지만 여기 태양으로부터 25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129 더하기 25 하면 몇이죠? 154입니다. 똑같죠? 이제 좀 알겠네요. 그죠? 자, 대기가 66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냈고 그 다음에 땅이 4를 우주 공간으로 내버렸어. 그래서 우주 공간에 나가는 에너지는 70이야. 근데 지구가 받은 에너지는 몇이었어요? 100에서 30 빼니까 70이었죠? 같네요. 그죠? 어쨌든 받는 에너지와 주는 에너지는 같아요. 70으로. 그리고 땅이 받는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대기가 받는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대기는 태양으로부터 계속 25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땅으로부터 129의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면 몇이다? 154다. 이 154를 어떻게 해요? 다시 방출하죠. 방출하는데 154에서 66은 하늘로 가고, 그러니까 우주로 가고 88은 다시 땅으로 간다. 그렇죠. 그럼 88의 에너지를 누가 받았어요? 땅이 받았죠. 근데 133은 133만큼의 에너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88을 받는데 왜 133만 내요? 태양으로부터 40으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8 더하기 45 하면 몇이죠? 133이다. 맞죠? 딱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준 만큼만 내보냈겠죠. 근데 태양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고 있고, 그리고 지구는 그 준 에너지를, 아니 받은 에너지를 그 즉시 방출하는 게 아니라 머금었다가 방출하고. 그러니까 받는 시기와 에너지가 받는 시기가 에너지를 내보내는 시기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대기가 좀 머금고 있다가 방출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금고 방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게 온실 효과라는 겁니다. 온실 효과. 이 머금고 방출하는 것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8도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금은 18도로 유지되고 있죠? 18도. 그죠? 평균 기온 18도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온실 효과의 메커니즘을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과정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좀 헷갈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8도가 아니라 영하 마이너스 몇 도, X도였던 것 같은데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8도로 유지된다는 것을 착각을 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거는 게시판에다가 정정을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영하는 맞아요. 영하 뭐 9도, 8도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선생님이 오래돼서 까먹었네요. 이 부분은 게시판에다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구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과정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 플로우를 한번 다시 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이해하면서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매우. 태양이 100을 줬습니다. 그리고 반사돼서 30이 나갔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받는 건 70입니다. 하지만 이 70의 에너지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죠. 지구 대기에 머물렀다가 뭐 복사, 그러니까 흡수, 재방출, 그 다음에 흡수, 재방출, 다시 그것을 또 재방출해서 타이밍이 안 맞았다 했죠? 네? 네. 네, 태양이 100을 주고 그 다음에 지구가 30을 반사해서 지구는 70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그거를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을 한다. 대기는 25만큼 가지고 땅은 지표는 45를 가져갔다. 근데 이 온실 효과 때문에 대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133을 방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대기가 아니라 땅이. 그 다음에 이 133이 방출이 되면 대기는 129를 다시 흡수하고 4를 우주 공간으로 내보낸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대기는 땅으로부터 129를 받고 태양으로부터 25를 받았기 때문에 154를 흡수하는 셈이 됐고, 이 대기는 이 154의 에너지를 우주로 66만큼 내보내고 땅으로 88만큼 내보내게 된다. 그래서 우주는 70의 에너지를 줬었고, 그러니까 태양은, 그리고 지구로부터 다시 70의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복사 평형을 이룬다. 그리고 대기는 태양으로부터 25, 방금 했죠? 154. 154에서 땅은 88의 에너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45 에너지를 받았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33이 된다.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계산 과정 여러분들도 직접 해봐야 됩니다. 밑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실 기체 중 이산화탄소는 왜 생겨요? 화석연료의 사용. 화석연료의 사용은 여러분들이 전기를 만드는 건 다 화석연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를 쓰는 거는. 왜냐하면 전기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숲의 파괴. 숲의 파괴는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애들이 풀과 나무였는데 그것들이 사라지니까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 메테인 기체는 가축의 사육.
가축의 사육이 무슨 말이냐면 가축을 사육할 때 예를 들어 소 같은 애들이 풀을 먹고 트림을 하잖아요. 아니면 방귀를 뀌거나 그러면 메테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답니다. 대량으로 가축을 사육을 시키니까 이 메테인 기체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습지나 음식물 같은 젖은 쓰레기 등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생성된다. 이처럼 온실기체 뭐 읽어보고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주요 온실기체의 온실효과 기여도가 나와 있는데 이 수증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여도는 높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비 내리면 수증기가 줄어들고 비가 안 내리고 습하면 수증기가 많거든요. 그런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이러한 기여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지도 않고요, 많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그 다음에 오존까지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는 기여도가 꽤 높죠? 메테인은 중간 정도 되고 오존이 제일 낮은데 사실 이 메테인이 가장 온실효과의 능력이 출중합니다. 근데 왜 기여도가 낮나? 능력 곱하기 양으로 결정되거든요. 능력 곱하기 양. 이 기여도는. 메테인은 능력이 높지만 양이 적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능력은 별로 안 좋아요.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온실 효과의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양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양이. 근데 양이 더 많아지고 있댔죠? 인간의 이런 경제 활동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존 또한 온실 기체인데 이 오존은 이 자동차에 나오는 매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상에서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상 그래서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요. 여기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자, 아니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게 자연적인 요인으로도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는 거 아니냐. 너무 답답하다. 너무 힘들다. 이러한 말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연구가 덜 됐을 때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가 덜 됐을 때는.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로 인해서 인간에 의한 활동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켰다라는 게 확실시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런데 과거 지금보다 더 따뜻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로 볼 때 현재의 온난화가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니 이게 그간 있었던 논쟁이죠. 그러나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CC는 연구에 따르면 온난화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기체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확정지었다라는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현재 얼마나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지 그거부터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어섰대. 이것은 지난 200년이 아니라 20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확실한 거죠.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산업활동 시기가 일치하니까. 그리고 기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이거 팩트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는지 보자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중요합니다. 이 그림. 이산화탄소 초록색, 메테인 갈색, 아산화질소 빨간색인데 점은 빙하시추 자료. 그러니까 우리 배웠었죠?
점은 빙하 시추 자료고 실제 선은 대기 중 실제 관측 자료. 그러니까 빙하 시추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는 그래프죠. 점이랑 점 찍혀 있는 거랑 그래프랑 어때요?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빙하의 자료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세 개의 양이 다 어떻게 된다? 지금 다 증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중요합니다. 자, 기후 모형은 세 가지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전 세계 기후 연구 기관에서 사용 중인 수십 개의 모형 결과를 평균했대요. 오차가 적겠죠? 자, 봅시다. 여기서 검은색 그래프는 뭐냐면 관측 기온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아까 말한 자연적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왜 지구 인간의 활동이라고 확정을 하냐. 그래서 인간의 활동을 제외하고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인간의 활동이 없었다는 걸 치고. 그래서 어때요? 빨간색 그래프 이제 세로축이 온도 편차,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기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빨간색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기후변화가 거의 없죠? 자연적 요인만 일어났다고 치면은. 그죠? 그런데 현재의 기온은 어떻습니까? 검은색 그래프 점점 올라갔죠? 특히 1960년대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으로 고려를 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초록색 그래프를 봅시다. 온실 기체만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온실 기체만 고려를 하면 이 초록색 그래프처럼 기온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꽤 높게 변하고 있죠. 실제 팩트보다 더 높게 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온실 기체 증가만 고려하니까, 자연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온실 기체 증가와 자연적 요인을 모두 다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파란색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 어때요? 검은색 그래프랑 와, 소름 끼치도록 거의 비슷하죠. 경향성이. 검은색 그래프는 팩트예요. 관측값이에요. 실제 관측값. 근데 파란색 그래프는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무슨 시뮬레이션?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온실기체의 증가를 모두 다 고려를 한 걸 그린 건데 그 두 개가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떻게 신뢰를 하냐? 틀릴 수도 있잖니. 이게 맞았다는 걸 어떻게 아냐? 일치한다는 것 자체가 안다는 거죠. 봐보세요. 과거의 기후도 정확히 예측했잖아요. 1960년대 이전의 그래프들도 파란색과 검은색의 그래프가 거의 소름 끼치게 그 경향성이 매우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도가 올라갔을 때도 이런 그래프를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주고 이 그래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어떻게 된 겁니까? 관측 기온과 파란색 그래프의 경향성을 보니까 온실기체가 증가를 하고 자연적 요인을 모두 다 고려를 하니까 지금의 기온이 올라간 게 설명이 된다. 한마디로 인간의 활동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변화하고 있다. 상승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래에 가보겠습니다. 기후 모형 분석 결과 화산 폭발과 태양 흑점 변화 등 자연적 요인만을 고려했을 때는 지구의 기온은 장기간 큰 변화가 없었어. 오히려 약간의 냉각 현상까지도 예측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온이 올라갔죠. 그러나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버리면 기후 모형은 관측된 기온 변화를 매우 싱크로율이 높게 기온 변화를 재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 기후 변동보다는 인위적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정 지은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말 빌리면 빼박이라는 거예요. 빼박.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 기후가 변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를 점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그래프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앞으로 인류가 온실기체를 계속 배출하면 당연히 온난화가 계속 진행될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건데 시나리오를 네 가지 시나리오를 짰대요. 네 가지 시나리오. 네 가지 시나리오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읽어보면 돼요. 자, RCP 여기 읽어보고 RCP 2.6이 뭐냐면 최소 배출량. 지금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 RCP 2.0 최소 배출량. RCP 4.5 6.0은 중간 정도 노력을 했다. 좀만 노력했다 이거죠. 중간 정도. RCP 8.5는 고농도 배출 시나리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다. 그냥 이산화탄소 그냥 내보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시나리오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RCP 8.5 시나리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죠. 그러겠죠. 노력을 안 하니까. 그리고 RCP 6.0과 4.5는 중간 정도의 노력하니까 중간 정도만 배출하고, RCP 2.6은 최대한의 노력이니까 뭐 지금 수준이겠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냐? 과거예요. 지금 이게 과거, 여기까지는 과거인데 RCP 8.5를 유지하면 기온이 지금으로부터 4도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온이 지금 평균 기온이 4도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눈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래 세대에서는 뭐 나 때는 말이야 눈이라는 게 내려서 눈사람도 만들고 썰매도 타고 뭐 스키도 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눈이라는 걸 볼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RCP 2.6 그러니까 최대의 노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최소 배출량을 했을 때 지금과 그래도 조금 높아지지만 지금과 거의 비슷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됐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에 설명을 한 겁니다.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뭐 한반도의 기후 변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여러분들 읽어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후 변화의 영향과 대책, 여러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138페이지 북극진동. 북극진동이라는 개념만 알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 중요한데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북극진동이 뭐냐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북극진동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트를 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는 어떤 데 있죠? 지구 대기 대순환을 보면은 이렇게 헤들리 순환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극순환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했죠. 그 다음에 패럴 순환을 보면 뭐 상층은 애매하다 했죠. 사실 상층은 실제 관측을 해보면 이렇게 북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상층 대기를 주목해야 돼요. 상층 대기가 어때요? 적도에서, 여기가 적도입니다. 이제 여기가 극이고, 적도에서 극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죠? 상층 대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북극진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거를 우주에서 본다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정도고, 이게 90도면은 바람이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상 이렇게 바람이 쭉 이렇게 위로 갈 수는 없죠. 뭐 어떻게 갔죠?
어떻게 갔죠? 서풍이 불었어요. 그 잔향력에 의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어요. 고緯도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상층입니다. 지금 상층. 지상풍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또 여기서도 아이고 뭐죠? 이상한 걸 눌렀어요, 쌤이. 됐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층에서는 사실 이러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이게 불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것에서 유난히도 강하게 부는 바람을 뭐라 그러냐면 제트 기류라고 합니다. 이 제트 기류. 이 제트 기류를 타고 비행기가 날아다닌다고 했었죠. 이 제트 기류는 어디서 부냐면 대륙권 계면, 그러니까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 대륙권 계면에서 제트 기류가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냐면요, 제가 이걸 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뱀처럼, 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쌤이 제트 기류를 2개 그랬죠? 근데 이 2개의 제트 기류 중에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북진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위에 이 제트 기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제트 기류. 이 제트 기류가 어떠한 역할을 사실 하고 있었냐면, 이 제트 기류는 사실 엄청나게 빠른 바람이거든요. 비행기가 타고 갈 정도의 그런 바람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바람인데, 이 제트 기류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자, 이제 교과서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제트류 보이죠? 제트류가 이 북극 상공에 있는, 북극 상공의 차가운 공기, 글씨가 너무 개판이네요. 찬 공기를 가둬두고 있었어요. 감옥처럼. 왜냐하면 제트 기류가 엄청나게 빠르게 불고 있거든요. 어디서? 상층. 상층이에요, 지금. 지표면이 아닙니다. 상층에서 북극의 찬 공기를 저위도 지방으로 못 내려오게 가둬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트류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왜 약해지냐면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제트류가 약해진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략적으로 비율 쉽게 원리를 설명을 하자면, 우리 지구의 순환이 사실 왜 일어났어요? 직접 순환이 왜 일어났죠? 직접 순환은 기온 차이 때문에 그랬죠. 기온 차이. 결국 기온.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를 위로 올리고 차가운 공기를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이런 직접 순환이 일어났고, 이 제트류라는 것 자체가 아까 봤다시피 직접 순환의 일환으로 상층에서 그러한 대기 흐름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기온이 내려가 버리면, 내려가는 게 올라가겠죠?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이 따뜻해진다면 이 직접 순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직접 순환이란 거는 기온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그게 추워야 될 곳이 따뜻해지면 직접 순환의 영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직접 순환 힘이. 그럼 직접 순환 때문에 나타난 이 제트류, 상층에 지속적으로 불던 이 전형력 때문에 서쪽으로 꺾이는 이 제트류가 당연히 약해지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극의 기온이 올라간다. 극의 기온이 올라가면 직접순환이 약해진다. 직접순환이 약해지면 직접순환 때문에 발생했던 이 상층에 지속적으로 부는 편서풍, 제트류가 약해진다. 이런 개념, 플로우를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그 고등학교 지구과학 원 과정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외우기보다는 우리는 원리를 중요시하게 여기잖아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맞고요, 이게. 그래서 약해진 제투류가 어떻게 되냐? 원래는 어쩐다 했어요. 북극 상공에, 그러니까 상층에 차가운 공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제투류가. 그런데 제투류가 약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극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제투류가 약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투류는 지구 주위를 이렇게 반듯하게 둥글게 이렇게 강력하게 돌고 있었는데, 제투류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뱀처럼 돕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요. 약해진 부분. 그래서 이 약해진 부분, 기압고를 따라서 북극의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 어떻게 됐어요? 북극의 그런 찬 공기의 세력이 세질 때, 이 동해 보이죠? 우리나라죠, 이게? 우리나라 상공에 엄청나게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한파라고 그래요, 한파. 겨울에 일어나는 한파. 북극 진동이 바로 그겁니다. 큰 개념으로 봤을 때.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이제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올 겨울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온난할지 매우 추울지 예측한 지표 하나로 북극 진동이 이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북극 진동이 만약에 플러스면 Z가 세다는 말이에요. 평상시 Z류란 말이에요. 근데 북극 진동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면 Z류가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북극의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북극 진동이란 극소용돌이라고 불리는 북극 주변의 강한 제트류가 수십 일 또는 수십 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극소용돌이라고 불리는 북극 주변의 강한 제트류. 그러니까 이게 이 극소용돌이가 뭐냐면 이 제트류 때문에 갖춰진 이러한 차가운 반식의 흐름. 제트류 때문에 갇혀진, 그러니까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다. 갇혀진 북극의 차가운 상층의 이러한 공기 흐름을 극소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북극 진동 지수는 북극 진동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과 같이 제트류가 셀 때는, 강할 때는 양의 값이고, 그 다음에 제트류가 약할 때는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북극의 기온이 낮을수록 극지역과 중위도 지역 사이에 제트류가 강해져. 아까 말했죠? 직접순환이 강해진다는 말이야. 기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제트류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직접순환이 제트류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 왜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겠어요? 전향력 때문에 그러겠죠. 전향력 때문에 꺾여가지고 제트류를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강한 벽을 형성했어요. 강한 벽을 형성해서 찬 공기는 고緯도 지역에서 갇히게 된다. 상층에서. 극소용돌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북극의 기온이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순환이 약해져. 그렇기 때문에 제트류가 약해졌어.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 크게 진동해. 선생님 말했죠? 약해진 제트류는 뱀처럼 이렇게 사행한다. 뱀처럼 이동한다. 구불구불하게. 극지역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유입이 된다. 상층에, 상공에서 중위도에 추운 겨울을 만든다. 왜냐면 원래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될 곳에 차가운 공기가 위치해버리니까 그 아래의 지역은 엄청나게 추위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파를 겪는다는 말이에요. 즉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지역 기온이 상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한파가 일어난다. 한파가 일어나고 폭설이 심한 겨울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무슨 고생이에요. 따뜻해지면 따뜻해진 대로 문제고, 제트로 약해져서 북극 진동이 음으로 바뀐다면
이렇게 한파와 폭소를 겪게 돼버리고 정말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타라 이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을 때가 추석을 지낸 시점일 거예요. 지금은 추석 전이거든요. 사실 지금 월요일이에요. 추석 전 월요일. 추석 끝나고 여러분들 뭐 강의 2개 들으면 좀 힘들 거니까 추석 끝나고 이 강의 하나만 듣고 이번 주는 추석이 끝난 주는 이번 강의 하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석 끝나고 이제 대망의 지구과학의 꽃인 우주에 관해서 이제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